파충류는 최근의 진화 사상 가장 다양한 무리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충류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피를 가졌으나 희미한 과거로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끈질긴 생명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차가운 피를 가진 파충류들에게 겨울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겨울에 눈 위에서 발견되는 뱀을 설상사라 부릅니다. 산삼을 먹고 열을 식히러 나온 뱀이라 해서 백사만큼 귀하고 영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설상사는 동면할 굴을 미처 잡지 못했거나 잘못 잡은 탓에 무리하게 굴을 옮기다 얼어 죽는 운 나쁜 뱀입니다. 그만큼 태양의 열기는 파충류들에게 중요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그 열기가 떨어지는 겨울. 동면은 파충류들에게 겨울 한철을 살아내는 중요한 생존 양식입니다. 여름을 잡았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동면을 하는 장소는 주로 깊은 산속, 큰 바위에 풍화작용으로 생긴 작은 틈이지만 예전에 금광이었던 폐광이나 흙구를 찾아 들어가는 뱀도 있습니다. 뱀은 늘 혼자서 생활하지만 기온이 섭씨 15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한 곳에 모여듭니다. 딱 그럼 크다. 가까이 가 봐봐. 이때는 체온이 떨어져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둔해집니다. 뱀들 중에서도 온도에 얼마나 민감하느냐에 따라 굴 속에서 동면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굴의 내부는 작은 틈들이 마치 미로처럼 엉켜 있고 또 그 주변엔 더 작은 틈들이 가지처럼 뻗어 있습니다. 뱀들은 그 틈새 중에 자기 몸에 꼭 끼는 틈을 찾아 겨울을 납니다. 굴 초입에는 대개 비교적 온도가 강한 쇠살모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뱀들이 굴 속에 골고루 퍼져서 동면을 하지만 대체로 굴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에 더욱 민감한 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굴의 깊이는 심지어 20-30m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굴의 제일 끝인 막장이 잘 형성돼 있다면 수많은 뱀들이 그 틈으로 모여듭니다.
땅꾼들은 능구렁이가 동면하고 있는 곳을 찾아내면 그곳이 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구렁이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 중에서 제일 온도에 민감한 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동면에 들어가 가장 늦게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겨우내 우리에 갇혀 지내던 염소가 시골 나낙네의 뒤를 따라 첫 나들이를 나설 무렵 봄의 온기가 땅에 스며들면서 인간이 오랫동안 두려워해온 생명에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무자치는 한 굴에서 수십 마리씩 같이 겨울잠을 자는 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떼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뜻 세상 밖으로 나오기 조심스러운 듯 무자치들은 계속 바깥 정세를 살핍니다. 몇 개월의 긴 동면 끝에 무자치들도 서서히 굴을 빠져나와 또 한 해 험난한 자연계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도전은 종족 간의 치열한 짝짓기 쟁탈전입니다. 암컷이 뿜는 유혹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수컷들이 서로 먼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구애 경쟁을 벌입니다. 미국의 물뱀류처럼 국내의 무자치들이 벌이는 암컷 쟁탈전도 치열한 전투를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집단 짝짓기 쟁탈전은 물뱀류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때로는 많은 수컷이 한 마리의 암컷에 서로 얽혀 공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묘한 광경은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수컷들의 구애 행동은 놀라우리만치 집요합니다. 수컷 한 마리가 이미 짝을 지은 한 쌍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떼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승리가 급한 녀석은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가 동시에 짝짓기를 하는 기묘한 현상도 일어납니다.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뱀들의 질긴 생존 본능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천수답에 겨우내 쌓인 눈이 녹아 물웅덩이를 이룹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항상 단독 생활을 하는 두꺼비들도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두꺼비들이 집단으로 산란하는 장소를 찾기란 매우 힘든 일이며 국내에도 몇 군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컷의 수는 암컷 개체 수의 10배에 이르며 번식기도 하루나 이틀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수컷은 짝을 이루기 위해 암컷을 둘러싸고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한 번 포접에 성공하면 암컷을 단단히 잡고 지켜야만 합니다. 이미 짝짓기를 끝내고 헤어지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한 곳으로 모여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심지어 수 킬로미터 밖에서 찾아오는 두꺼비들도 있습니다. 매우 신기한 현상입니다. 늘 보호색을 띠는 두꺼비는 논으로 뛰어들면서 곧 논바닥과 같은 색으로 바뀝니다. 뒤늦게 도착한 수컷 두꺼비. 마음이 급해졌는지 닥치는 대로 짝짓기를 시도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암컷인 줄 알고 덤볐더니 이번엔 수컷이군요. 암컷을 뺏기 위한 수컷 두꺼비와 암컷을 지키려는 수컷 두꺼비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추격전은 거의 1시간에 걸쳐 200~300m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두꺼비의 이러한 행동 속에서 사람들은 코미디를 연상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이 자연계에 살아남아 끊임없이 그들의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한 작지만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기 얼굴에 덤벼드는 것으로 추격전은 끝이 납니다. 두꺼비들의 짝짓기가 벌어지는 논 바로 옆에서 아무르산 개구리들의 짝짓기 쟁탈전도 한창입니다. 이런 쟁탈전 속에서 암컷이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같은 종도 아니면서 두꺼비에게 덤벼들기도 합니다. 양서류 중에서도 두꺼비와 아무르산 개구리처럼 짧은 기간에 번식을 끝내야 하는 종들은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떤 작은 물체라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번식자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황소개구리 한 마리를 두고 수컷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 달려듭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위해 진화하고 적응해 왔으며 암컷을 단단히 잡고 놓지 않기 위해 앞다리 근육이 잘 발달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본능은 그 짝이 황소개구리든 옆에서 인간이 어떤 간섭을 하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산란 장소가 파괴되는 것, 그리고 온도의 변화입니다. 특히 온도의 변화는 차가운 피를 가진 냉혈동물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존 조건입니다. 수온이 대기 온도보다 상당히 더 높아요. 15도하고 거의 19도, 4도 차이 정도 나고 4, 5도 정도 이상이 됩니다. 짧은 짝짓기철이 끝나고 두꺼비들이 모두 떠나버린 빈 논바닥엔 황소개구리 시체만 남습니다. 두꺼비가 뿜어낸 독 때문입니다.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생활하는 두꺼비와 뱀 같은 양서 파충류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항생물질을 분비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항생물질을 양서 파충류로부터 추출하고 이를 의학적으로 이용하려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양서류하고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이들의 서식 환경상 항상 습하고 또 물기가 많고 또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 병원균들과 만날 빈도가 무척 높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파충류나 양서류들은 이와 같은 병원균들에 대한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항균 펩타이드를 자기 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항균 펩타이드를 이제 분리해내고 탐색해서 새로운 항균제로서 개발을 하면은 기존의 항생제보다 부작용도 적고 안정성도 높고 또 여러 가지 균에 대한 작용 범위가 넓은 새로운 신의약품을 개발해낼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가지고 새로운 항암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 또는 생물 농약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양서 파충류에서 추출한 항균 펩타이드를 바실러스 균 위에 뿌리면은 얼마 후 그 자리만 깨끗이 균이 죽어버립니다. 강력한 항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뱀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뱀의 독입니다. 최근까지도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유혈모기. 그러나 일본에서 이 유혈모기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생기면서 치명적인 독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어금니 쪽에 아주 맹독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살모사나 그런 종류들은 독 이빨이 앞에 있는데 그 유혈목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혈목의 특징은 물으면 물을수록 자꾸만 물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금니에 물리면은 바로 그냥 독이 주입이 돼가지고 혈액이 적혈구라든가 백혈구가 파괴가 되고 바로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그 모세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그 온몸에 그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거의 피가 출혈이 되면서 죽게 되는 거죠. 특히 살모사나 그런 독보다는 이것이 더 맹독성이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요하는 종입니다. 이거는.
독사는 속이 빈 치아를 통해 치명적인 독액을 분비합니다. 국내의 독사들은 희생자의 혈액에 작용해 피의 응고를 막고 지속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출혈성 독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촬영 중 인하대학교 의대 손영종 박사에 의해 까치살모사의 독은 중추신경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무서운 신경성 독이라는 것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뱀의 독을 무서워하면서도 이용합니다.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살모사나 쇠살모사의 독을 이용해 혈액 응고로 생기는 심장마비나 중풍의 혈전 현상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떨어지고 냉기를 느끼면 뱀들이 온기를 찾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녁 무렵 온기가 남아있는 아스팔트 위로 올라온 뱀들을 목격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수십 마리의 뱀들이 차에 치여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파충류들에게 세상은 양지와 음지 두 개의 세계로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파충류는 체내의 온도 조절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온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들은 햇볕 잘 드는 양지와 그늘진 음지를 적당히 오가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그늘이나 물가로 찾아들고 그래도 더위를 피하기 힘들면 동면과 반대로 하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까닭에 같은 종의 뱀이라도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 적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국내에 사는 그 동일한 종류의 뱀들이라도 남쪽으로 갈수록 그 색깔이 다양하고 또 개체 변이도 심하고 또 이 뱀 크기도 사이즈도 상당히 깁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 온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유혈모기를 보면은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빨간 무늬가 아주 진하고 그리고 아주 화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 전체 길이의 한 3분의 2까지 빨간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돼 있고 그 우리나라 북쪽 지방인 그 강원도 북부 쪽으로 가면은 이 무늬가 거의 희미해지거나 심지어는 아주 이 붉은색이 없는 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사라고도 뭐 그런 식의 방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배 비늘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배의 비늘인데 요 비늘 하나에 갈비뼈, 그 늑골이 한 개씩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이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나라 북쪽에서 남쪽 지방으로 갈수록 이 비늘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비늘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남쪽 지방에 있는 뱀들이 그 북쪽에 있는 뱀들보다 크기가 크고 색깔이 화려하고 그래서 보면 이 파충류는 그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냉연설 동물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적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특이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이른 아침, 도마뱀들이 은신처에서 기어나와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확산시켜 검은 빛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태양 방사열을 흡수하기 좋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도마뱀류는 모두 9종으로 주로 작은 곤충들을 먹고 삽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바위 위나 잡초가 무성한 곳, 개미굴이 있는 바위 밑에서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몸 옆으로 길게 진한 띠를 가지고 있는 줄장지뱀. 예민한 혀로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정확하게 먹이를 사냥합니다.
도마뱀류는 먹이나 교미 상대, 포식자 등 주위 세계를 지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재다능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뱀류의 허물은 뱀과는 달라서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서 떨어집니다. 도마뱀류의 꼬리는 주인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꼬리에 저장된 지방을 잃게 되므로 그에 못지않은 손실입니다. 아무르 장지뱀은 주로 양지 쪽의 돌밑이나 흙 속에 서너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들 역시 알을 낳은 뒤 모든 것을 자연에 내맡기고 떠나버립니다. 도마뱀과는 달리 아무르 장지뱀은 사냥이나 일광욕을 위해 덤불이나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기를 즐깁니다. 아무르 장지뱀은 잡초가 무성한 곳이나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 산과 밭이 연결되는 묵정밭, 그리고 모래땅으로 된 넓은 경작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마뱀류 중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종입니다. 꼬리가 2개 달린 희귀한 아무르 장지뱀이 나타났습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다시 자란 꼬리가 갈라져서 꼬리가 2개인 기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끊어진 꼬리가 다시 떨어지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수억 년 동안 지켜온 강한 생존의 본능도 인간에 의해서는 단 1년 만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인간입니다. 언제부턴가 뱀이 보신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뱀집들이 늘어나고 뱀의 순환사가 시작됐습니다. 뱀은 민간에서는 남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헌이라든가 설화라 같은 것을 보면은 거북이 머리, 그러니까 구지봉이라는 말도 뭐 신라 때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구지라든가 거북이 머리라든가 그리고 뱀이 머리는 남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뱀은 생산적인 남근을 인정을 하고 또 뱀하고 인간이 혼인을 한다든가 또 뱀이 인간이 부착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적에 한국 사람은 뱀과의 남근 신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신 문화는 뿌리 깊은 남근 문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파충류들의 강한 생명력에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뱀을 잡고 또 많은 사람들은 뱀을 먹습니다. 이제 지가 40년 되다 보니까 더 잡아다가 해드린 양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양반들이 다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이제 뭐 제가 그거 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뭐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도 몸이 좋잖아서 애초에 이제 뱀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많이는 안 먹었어도 아마 지금까지 먹은 게 전부 따지면 아마 한 몇 달 돼요 전부. 그런데 이제 그걸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질로 이제 괜찮아가지고. 뱀이 사람의 몸에 좋은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뱀들이 사라져간다는 사실입니다. 뱀들이 동면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쯤이면 웬만한 야산엔 그 산을 에워싸고 수십 킬로미터도 넘는 뱀 그물들이 설치됩니다. 뱀을 잡는 기술도 날로 늘어갑니다. 구멍으로 파고드는 뱀의 습성을 이용해 뱀 그물 주변엔 심지어 트랩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한 번 걸려든 뱀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트랩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갈 수는 없도록
교묘한 장치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뱀들에게도 그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동면기가 되면 흩어져 생활을 하던 뱀들이 모두 지난 겨울 동면했던 그 장소로 모여듭니다. 뱀의 이러한 습성을 이용해 뱀굴로 향하는 길목에다 그물을 치면 뱀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물 주변만을 맴돌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많은 뱀들이 산채로 걸려듭니다. 뱀 그물은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물 주변의 뱀들은 동면철이 되면 본능적으로 뱀굴을 향해서 올라가려고만 하지 잘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다른 동물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뱀들을 노리고 고슴도치, 쪽제비, 너구리들이 뱀 그물 주변을 찾아듭니다. 이 동물들은 또 땅꾼들에게 잡혀 순환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뱀 그물을 망쳐놓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트랩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죽음의 덫이 되어버립니다. 초여름 밤, 어미 자라가 강가로 기어오릅니다. 자라는 국내에 서식하는 파충류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동물이며 오래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산란철이 되면 자라는 강가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20-30개 정도의 작은 알을 낳습니다. 모든 파충류의 알은 양서리와는 달리 육지에서만 부화되기 때문입니다. 초여름 한낮,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어 모래밭을 덮이면 그 생명의 에너지로 알이 성숙해집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강가 모래구덩이 속에서 딱딱한 알껍질을 깨고 새끼 자라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끼 자라들은 앞발을 이용해서 2달 정도 머물렀던 자신의 둥지를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거의 동시에 깨어납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나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태어났지만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오로지 그들 각자의 몫입니다. 새끼 자라들은 한밤을 틈타 거의 동시에 구덩이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끼 자라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일 먼저 물가로 달려갑니다. 천적의 눈에 띄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언젠가 다시 이 강가 모래밭을 찾을 것입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생명, 하찮은 미물에게까지도 그 존엄성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처의 뜻을 기리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나 자라, 거북을 방생합니다. 그러고 보면 파충류 중에서 자라나 거북은 유일하게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방생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자유를 찾았던 자라 거북은 곧 다시 잡혀 방생을 위해 팔려나갑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잡혔다 팔렸다 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게 토종이에요? 토종 아닌데. 외래종이에요, 전부 네. 다? 전부 사서 방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놈들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못 풀어주면? 살지, 이제. 다 풀어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나와서 다 죽어요. 사람들의 이기심은 자신만의 소원을 비는 데서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그들의 차가운 피를 덮이고 수억 년 전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한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며 그 끈질긴 생명의 힘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